30대 후반에 이혼에 성공한 평범한 여성이에요. 살면서 힘든 일 한번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여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인내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건 바로 시부와 전 남편이었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아껴 쓰는 버릇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불필요한 소비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항상 꼼꼼하게 가계부까지 적어서 관리하셨기 때문에 일을 보고 자랐죠. 그래서 부모님은 돈을 알뜰살뜰 모으셨고 노후 걱정 없이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재테크도 잘 해놓으셔서 은퇴하시고도 전혀 걱정이 없으실 정도였죠. 그런데 시댁은 저희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시부는 은퇴하기 전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완전 기분파였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시부의 행동을 보며 불안해서 남편에게 말하기도 했죠. 여보, 아버님 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 당신이 적당히 쓰시라고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 오죽하면 며느리가 시부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번 돈을 족족 다 쓰셨거든요. 괜찮아.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돈 쓰시지는 않을 거야. 반면 남편은 불안하지도 않은지 항상 저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노후를 다 대비해 놓으셨을 거다. 괜찮을 거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니 저야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걱정은 시부가 은퇴를 하고서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시부의 지출은 여전히 거대했거든요. 시부는 허언과 허세가 있었는데 부자처럼 돈을 쓰려고 했어요.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외식을 할 때였어요. 시부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외식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항상 비싼 코스 요리집이나 장어, 참치횟집 이런 곳만 고르는 거예요. 물론 돈 없다고 그런 곳을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하는 행동에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고급 음식점은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부는 꼭 가게 직원들에게 돈을 쥐어주더라고요. 현금을 5만 원짜리를 턱턱 쥐어주고는 팁이라고 아가씨 참 잘해서 주는 거라며 항상 그런 식으로 인심이 후한 척을 했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식사비는 정작 우리가 내는데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에게는 본인이 꼭 돈을 주며 주변 사람의 시선을 즐기곤 했어요. 돈이 많아 보여서 잠깐의 부러움이야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서 즐기기도 어려운 곳에 매주 주말마다 가서 돈을 쓴다니요. 게다가 나중에는 그 팁으로 주는 돈도 남편 주머니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시부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말했죠. 아버님, 앞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점은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집 근처 저렴한 맛집도 있으니 그쪽으로 모실게요. 시부가 장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단골 장어집에서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부는 가게 직원에게 10만 원을 쥐어주었죠. 왜 우리가 여길 자주 못 와? 너희 그만큼 능력 안 돼? 그런데 싼 집은 싼값 한다는 거 모르진 않지? 너희가 지금껏 여기서 맛있는 장어 먹을 수 있는 건 다 내 덕분이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나도 너희 덕 볼 때도 됐지. 왜 너희 마음대로 가게를 바꾼다 만다야? 아버님, 저희도 좋은 곳 자주 오고 싶죠. 하지만 아버님 은퇴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가 음식값 내야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펑펑 쓰면 쓸 만큼 모으지를 못해요. 앞으로 2세 계획까지 있는데 나중에 진짜 고생할 거예요.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지만 시부는 화만 냈어요. 야, 우리 아들이 돈 벌어서 우리한테 쓴다는데 네가 왜 옆에서 난리야? 너는 너희 집에나 잘해.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말고. 결혼했는데 내 집, 네 집이 어디 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평안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지금 남편이 얼마나 급하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너는 시아버지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 난리 피우는 거야? 직사 잘하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땅바닥에 처박으려고? 아버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더 이상 못 맞춰드려요. 남편 월급이 겨우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절반이 아버님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애 생각해서 미리 저축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있고요. 이렇게 여윳돈 없이 있다가 두 분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돈이라도 필요하게 되면 진짜 난리 나는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남편 지출금의 절반이 아버님한테 든다는 거. 결국 월급 명세서와 지출비 내역을 들고 가서 확인까지 시켜드렸죠. 그렇게 하면 시부가 고민하는 척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시부는 도리어 더 화를 냈어요. 이딴 거 왜 보여줘? 자식이 부모한테 돈 쓰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돈 쓴 만큼 너희도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냐?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헛수고라니까. 네, 그간 아버님 덕분에 비싸고 좋은 곳 많이 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저희가 가고 싶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발 소비를 좀 줄여달라고요. 이대로라면 아버님이 쓰시는 돈 저희가 고스란히 드려야 하잖아요. 그러니 걱정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은퇴한 부모님께 자식들이 돈 쓰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님은 딱히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시잖아요. 필요 없는 곳? 넌 내가 남들 접대하고 너희들하고 좋은 음식점에 오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 네, 근처 맛집만 가더라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아버님.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모두가 아버님처럼 직원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팀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원들이 우리한테만 눈에 띄게 더 잘해준 게 있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아버님은 괜히 돈 쥐어주시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면 기분 좋아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은퇴하셨으니까 저희 생각에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그럼 팁 주는 게 아까워서 지금 나한테 이딴 소리나 하는 거냐? 나더러 질 떨어지는 가게나 가서 급 떨어지는 인간들하고 같이 식사하라고? 아버님, 같이 즐겁게 식사하는데 질이랑 급을 왜 나누시나요?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좋은 곳에 가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님은 별일이 아니더라도 꼭 그런 곳에서 식사하고 돈을 내시잖아요. 보세요. 여기 남편 카드 명세서. 아버님이 쓰신 돈 메워놓느라 다른 곳에는 돈을 못 써요. 시부와의 대화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했습니다. 시부가 일할 때도 못마땅해서 남편에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은퇴 후에도 이렇게 돈을 쓰는 걸 보니 미치겠더라고요. 저 상태로 시부가 늙으면 그 돈을 부담해야 하는 건 다 우리잖아요. 게다가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달랑 하나뿐인데 그 아들에게 모든 노후를 짊어지도록 만드는 시부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말해도 기등으로도 듣지 않고 의견을 굽히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시부에게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님,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 지금 빚까지 지면서 아버님 돈 갚고 있어요. 무려 제 친정 아버지께요. 친정이라는 단어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색 같은 거 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부담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시부를 멈추게 하기 위해 약점을 건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건 역시 저의 친정, 시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였어요. 시부와 친정아버지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서로의 지인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건너 알 정도로 지인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사돈이 된 거예요. 친정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알부자였고 시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저도 과소비나 낭비는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돈을 써야 할 때는 아끼지 않고 쓰는 편이었죠. 시부는 그런 친정아버지에게 기묘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친정 도움을 받는 걸 정말 못 견뎌 했거든요. 결혼 후에 몇 번 친정 이야기를 했다가 시부가 정말 놀랄 만한 일을 해서 그 뒤로 친정 이야기를 시댁에서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짓을 했냐고요? 친정아버지가 외제차를 사셨다고 하면 시부는 더 좋은 외제차를 샀고요. 친정아버지가 시부도 아는 지인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면 시부는 무조건 그보다 더 비싼 곳에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러다가는 집안 뿌리 뽑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 뒤로는 절대 시부에게 친정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여보, 친정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 다급하게 저를 말리는 남편에게 시부가 화를 버럭 냈어요. 야, 너는 차라리 대출을 받았어야지. 처갓집에서 돈을 왜 빌려다 써? 부끄럽지도 않아? 쪽팔리지도 않아? 너 능력 없는 놈이라고 여기저기 소문낼 일 있어? 아버지, 대출이자가 요새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래요, 처갓집에서 돈 빌렸습니다. 5천만 원 차용증까지 써서 빌렸어요. 무이자로 편할 때 갚으라는데 그 좋은 조건 놔두고 왜 대출을 써요? 제가 돈 빌린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돈 적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친정에서 돈을 빌리자고 말한 건 저였어요. 시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계속 쓴다면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려줘서 혼쭐을 좀 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남편과 제가 뭔 말을 해도 시부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돈 좀 아껴 쓰세요. 그리고 전에 드렸던 카드도 이제 못 쓰실 거예요. 유효기간 만료됐는데 재발급 안 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내 용돈은 너희가 당연히 줘야지. 대신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런데 카드는 다시 못 드려요. 만약 쓰고 싶으시면 남편이 빌린 돈부터 저희 아버지랑 해결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 돈 온전히 아버님 때문에 빌린 거잖아요. 갚으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제발 앞으로 더 쓰지만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결국 시부가 꼬리를 내리더군요. 내가 왜 사돈이랑 돈 이야기를 해? 그것도 내 허락 없이 빌린 돈으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너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선 넘는 말 나한테 하지 마라. 어디 며느리가 눈에 힘 빡 주고 시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지적질이야? 할 말이 크게 없었는지 시부가 마지막으로 투덜거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가슴을 쓸어내렸잖아요. 이렇게까지 했으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더군요. 몇 달간 연락이 없어서 시부가 드디어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부에게 놓은 따끔한 주사가 약발을 제대로 발휘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카드를 끊고 매달 용돈을 정해줬으니 안심한 제가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시부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지인들에게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더 성대하게 말이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 줄 아세요? 바로 친정아버지의 입을 통해 알게 됐답니다. 야, 너희 시아버지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괜찮은 거 맞아? 어머니에게 반찬을 받으러 친정에 잠시 들렀는데 친정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네셨어요. 어? 무슨 난리? 우리 요새 연락 많이 안 해. 주말마다 가던 것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근데 무슨 일인데? 모임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완전히 돈 펑펑 쓰고 왔다는데 저번에 식사 같이 하고 온 정 사장이 그러더라고. 은퇴 기념이라고 식사 대접했다는데 영수증에 찍힌 돈이 300만 원이 넘었단다. 10명 정도 갔다는데 밥만 먹어서 그만큼이면 대체 얼마나 비싼 데를 간 거냐? 저번에 우리 사위가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그거 알고는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고작 한 끼를 먹는데 300만 원 넘게 지출한 시부.
낭비벽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걱정되는 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였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닥달했어요. 여보, 당신이 좀 알아봐봐.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무슨 돈으로 그렇게 지르신 건지.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아버지한테 돈도 적게 드리고 있고 카드도 안 드렸잖아. 그러면 알아서 돈 쓰고 계시는 거겠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신경 쓰면서 살아? 전에 얘기한 거 잘 알아들으셨을 테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어? 그걸 떠나서 아버님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신 거잖아. 하루에 300만 원 이상 지출이 나오는데, 여보, 이건 그냥 아버님께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고.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해. 당장 어디서 그 돈이 났겠어? 대출이라도 받으신 거면. 걱정 그만하래도.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아버지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는 거 그것도 좋지 않은 거야. 아버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매번 아버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어? 일이 한 번 터지면 너무 규모가 클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확인도 안 해보겠다는 거야? 아버지 뒷조사는 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지켜봐주면 안 되겠어? 아버지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솔직하게 말해서 신경 안 쓰고 싶어. 남편의 단호한 말과 행동에 기분이 상했어요. 이게 다 저 좋자고 하는 일이겠어요? 남편도 시부가 쓰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죠.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귀찮다는 말만 하고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더군요. 시부에게 따로 물어볼까 고민도 했지만 그러지는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문제 터지면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알아서 해. 당신 집안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지 마. 알았어? 안 그럴 거야. 벌써 5천만 원이나 빌렸는데 내가 뭘 또 바랄 게 있겠어?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할 거라니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남편이 잔뜩 주눅든 얼굴로 부탁을 하러 왔어요. 그간 한 번도 시댁에 가보질 않았는데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여보, 우리 집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지금 집 완전 난리 났어. 본가도 난리고 아버지 차도 지금 다 난릴 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알아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며. 근데 6개월 만에 무슨 집이며 차며 다 날아간대. 아, 나도 이런 말 당신한테 하고 싶진 않은데 아버지가 또 사고 치셨어. 집이랑 자동차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까지 끝까지 받으셨대.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집이며 차며 다 팔아도 갚을 돈이 안 돼. 아니, 당장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단 말이야. 대출금 연체돼서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차 앞딱지 붙고 난리가 났어. 어떡해, 당신이 좀 도와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아버님 빚이라도 대신 갚으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돈 펑펑 쓰고 다니시냐고 알아보라고 했잖아. 그때는 귀찮아서 알아보지도 않더니 문제 터지니까 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5천만 원 빌려준 것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부탁해. 내가 빚 갚아달라고 이야기하진 않을게. 대신 아버지 살 곳만이라도 좀 마련해주면 안 될까?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싶지만 당신 눈치도 보이고 아버지 자존심에 같이 살고 싶진 않으실 거야. 제발 좀 도와줘, 어?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도록 만들 순 없잖아. 바짝 엎드려 빌다시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건지.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해 볼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 아니야. 당신 아버지한테 따끔하게 이야기 좀 하라고. 이게 몇 번째야? 아버님이 바뀌셔야 이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쓸 수 있는 집이 있는지 물어봤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아버지 명의의 집을 하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키지 않으셨겠지만 딸 일이라 도움을 주신 거였을 거예요. 몇 달 전까진 조부모님이 쓰시던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매우 좋았어요. 그 안에 있는 가구며 가전이 2년 전에 새로 싹 들여온 것들이라 그대로 몸만 들어가 살아도 될 정도였죠. 그 집은 조부모님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던 곳이라서 꽤 괜찮은 주택가에 있는 데다가 집값도 높고 평수도 컸어요. 사실 그곳을 비워둔 건 조만간 친정 부모님이 들어가려고 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집을 빌려줘도 괜찮겠냐고 물으니 아버지께서 사돈에게 큰일 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냐고 말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명의의 집이고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 괜찮겠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엄청 좋아하며 시댁에는 자기가 잘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혼자서 가더군요. 시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굳이 저는 안 따라갔거든요. 남편이 돌아와서는 시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다고 전했어요. 앞으로는 돈 낭비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알았어? 만약 또 터지면 그때는 절대 책임 못 져. 그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남편이 알겠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또 안 좋은 소식을 친정 아버지를 통해 들어야 했어요. 시부가 그 집으로 사람들을 엄청 초대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이제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해도 진짜 너무 하는구나.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말도 마라. 내 지인들이 초대됐는데 그 집이 너희 할아버지 집인 거 아는 사람들이었거든. 지인들이 사돈이 많이 도와줘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 한 번 했는데 바깥 사돈이 이 집을 자기 아들이 샀다고 했다는 거야. 아닌 것 같다고 진실을 말해줘도 이렇게 좋은 집 산 게 부러워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지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세상에,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집이 우리 거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도움을 줬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너희 시아버지 쪼잔하고 괜한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잘 아니까. 그래도 힘든 사람 돕자고 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큰 주택을 마련했겠어요. 누가 봐도 빌렸을 게 뻔한데 아들이 산 집이 되다니. 게다가 문제는 시부의 허언증에 저희 부모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야기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빌려준 그 집이 어떻게 당신이 사준 집이 된 건데? 여보, 그냥 그런 걸로 하면 안 돼? 지금 부모님이 거기서 살고 계시잖아. 빌려서 살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도 좀 창피하시니까 그런 말을 한 거겠지. 그럼 너는 이게 괜찮아? 당신 가족이 친 사고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돈도 빌려주고 집도 빌려줬어. 그런데 지금 주변 지인분들한테 거짓말쟁이로 찍혔다고. 누가 그게 괜찮다고 했어? 거기 살고 계신 우리 부모님은 그냥 놔두자고 하는 말이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뭐가 되는데? 부끄러운 건 아버님 몫이지 우리 부모님 몫이 아니야. 진짜 실망이야.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뭐 원수가 아니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아버지가 그 성격에 얼마나 눈치 보이고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 그러게, 돈을 누가 그렇게 펑펑 쓰래? 그 뒷수습은 우리 집이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뒤통수다 이거지? 됐어. 나 이제 안 도와줄 거야. 우리 이혼해. 헤어지고 당신한테 빌려준 거 다 받아낼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거짓말쟁이라는 소문도 다 사라지겠지.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런 소리해서 미안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언제까지고 친정이 당신 집안 뒤치다꺼리 해줄 수는 없잖아.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해. 그렇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혼하게 되면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했고 집도 다시 되돌려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정이 확 떨어져 버린 걸 어쩌겠어요. 마음이 초조했는지 남편이 사정하고 비는데도 바로 소송 시작했어요. 당신이 아버님 사고 친 거 수습하면 합의 이혼 정도는 할게. 그런데 수습도 안 하면 합의는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내가 그 집에서 살 테니까 당신 부모님한테 다른 집 구하시라고 전해줘.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냉정해?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 집안 사람들이야. 내 탓을 하지 말고 당신 아버지를 탓해. 난 뒤통수 치는 사람들하고 가족 못해. 결국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시부모는 연락 한 번 없었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저와는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별로 없으니 그러려니 했죠. 곧 남이 될 며느리한테 뭐라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혼 판결이 났는데도 시부모가 그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전 남편은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요. 설마 이대로 모르쇠 하고 눌러앉으려는 건가 의심하는 차에 친정아버지가 모임에 가셨다가 노발대발하며 오셨어요. 그 인간들 골 때리는 짓 계속하네. 이번에는 생일잔치 한다고 우리 집에 사람들 초대했단다. 세상에, 무슨 낯짝으로 그런 짓을 해? 나가라는데도 안 나가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일잔치에 초대되었다는 분들이 그 집에 갈 때 따라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난리도 아니더군요. 전 시부 생일이랍시고 온갖 치장을 해놓고 조부모님의 텃밭마저 해집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연락도 받지 않던 전 남편과 마주했죠. 당신이 여긴 왜 왔어? 내가 못 올 곳 왔어? 여기 우리 아빠 집이잖아.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나가더니 남의 집에서 잔치까지 해? 당신이 내 연락 다 무시하길래 여기까지 왔다. 왜?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자 전 남편이 급히 다가오더니 손을 붙들고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그때 전 시부가 나타났어요. 이게 누구야? 거짓말쟁이들 아니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사준 집을 자기들 집이라고 우긴 사람들. 난 자네 가족은 초대 안 했는데 왜 여기 왔어? 꼴값 돌려고 왔어?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사니까 배가 아픈가 봐? 전 시부는 진실도 모르면서 엄청 세게 나오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와 친정 부모님을 욕보이고 싶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거짓말쟁이? 아직도 그딴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나도 그냥은 안 왔지. 이거나 확인하고 이야기하자고.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말해. 여전히 말이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예, 지금 제 집에서 사돈 양반들이 안 나갑니다. 딸이 이혼 전에 시댁에 잠깐 빌려준 집인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네요. 전 시부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제야 의심이 든 모양이더군요. 급히 친정아버지 손에 들린 종이를 낚아챘어요. 그 종이가 뭐였냐고요? 이 집 주소로 된 등기부 등본이었죠. 거기엔 당연히 친정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이거 거짓말이지? 야, 아들, 왜 이 집이 이 인간 집이야? 아버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 사람들부터. 이게 다 뭐냐고 묻잖아. 너 설마 이 인간들 집 빌려온 거야? 너 나한테는 돈 주고 빌렸다며? 설마 거짓말한 거야? 제대로 말해보라고 이 자식아. 아버지가 먼저 잘못하신 거잖아요. 처갓집에 열등감 갖고 계신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진실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랬으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나 있었겠어요? 뭐? 이 자식이? 저도 이 집을 그냥 빌려온 줄 아세요? 자존심 다 팽개치고 마누라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빌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이 집 사드렸어요? 처음에 분명히 빌렸다고 말했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멋대로 아들이 사준 집이라고 말하고 다닌 건 아버지고요. 전 남편의 폭탄 발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쑥덕거렸어요. 그럼 이 집이 진짜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야? 사람들한테는 자기 아들이 사준 집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아무리 허풍이 세도 그렇지 거짓말을 하면 쓰나? 게다가 진짜 집주인을 거짓말쟁이로 모함한 거지? 최악이다. 그런데 차압딱지랑 경매는 또 뭐야? 우리한테는 집 팔고 새 집에 이사 왔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한테도 거짓말한 거지 뭐. 어풍쟁이가 거짓말 하루 이틀 하나? 자식만 불쌍하네. 아버지 때문에 처가에 빚도 지고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전 시부와 전 남편의 싸움도 더 격해졌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 이제 돈 한 푼도 없이 살아요. 왜 넌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아들이 아버지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처음부터 이 집이 저 인간들 집인 거 알았으면 나도 여기 안 들어왔어. 아버지를 돕지 말 걸 그랬어요. 거리에 나앉아서 구걸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당신 같은 작자도 아버지라고. 내가 미친놈이지. 와이프가 경고했을 때 알아듣고 연을 끊었어야 하는데. 너 말 다 했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왜요? 한 대 치시게요? 쳐요 쳐. 한 대 맞고 영 끊읍시다. 나도 이제 아버지 대접 안 할 테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 마세요.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지인들 모두 두 사람을 욕하며 떠나갔어요. 어느새 텅 빈 마당에는 친정 식구와 전 남편 식구만 남았죠. 전 시부가 한숨을 푹 내쉬며 한탄하더군요. 내가 이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너랑 네 와이프가 다 망쳤다. 너는 며느리란 애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가만 보니 전 남편이 이혼 이야기도 안 꺼낸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저희 이제 남이에요. 저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제가 들어와서 살려고 나가시라고 한 거고요. 전 남편이 연락을 하도 안 받아서 직접 왔으니 그렇게 하시고 돌려주세요. 이미 이혼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시부가 깜짝 놀라더군요. 솔직히 전 시부가 아무렇지 않게 여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지출 좀 줄이시라고 바른말 좀 했다고 싸우고 나서 그 뒤로는 명절에도 한번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시댁에서도 굳이 저를 찾지 않았고요. 그런데 전 시부는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뭐? 야 이놈아, 너는 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어? 너 얼마 전부터 여기 들어와서 살던 게 별것 때문이 아니라 이혼해서 그런 거였어? 그럼 빌린 돈은, 이 집은, 내가 쓴 돈들은 어떻게 갚을 거야? 역시나 걱정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본인이 잘 알 테니까요. 그런 어이없는 전 시부의 말에 전 남편이 더 열받았는지 소리치더군요.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사고치는 바람에 와이프가 열받아서 이혼하자고 한 건데 저 진짜 돈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러자 전 시부가 무너지듯 저한테 다가와 말했어요. 아가,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갈 곳이 없어. 제발 부탁이다. 조금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벌써 몇 달 동안 기다렸거든요. 이미 이혼 소송하면서 그 집에서 나오시라고 말했는데 전 남편이 안 전했나 보네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 집 놔두고 다른 데서 살 필요도 없죠. 지금 돈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봐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응? 이대로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돈이 좀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봐주면 안 되겠어? 처음으로 전 시부가 애원했지만
단호하게 퇴거 명령 소송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제가 들어가게 됐죠. 전 남편은 신혼집을 팔아치워서 저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주었고 친정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 그 사이에 생긴 전 시부 빚을 또 갚았다고 하더군요. 친정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는 돈이 없어서 월세를 구하며 살고 있다고 했고요. 정말 웃긴 건 이 난리통을 겪고도 전 시부의 허세병은 고쳐지지 않은 건지 무조건 좋은 곳으로 집을 구해야 한다며 전 남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남편이 한밤중에 몰래 부모님 놔두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친정아버지 말로는 전 시부가 모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대요. 그동안 비싼 음식 많이 받아먹은 이들이 돈을 좀 빌려줬다는데 그거 가져가고는 갚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매번 쫓겨난다고 하니 여전히 반성은 안 하나 봐요. 그런데 이혼하고 몇 달이나 지나서 전 시부모가 연락을 해왔어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길래 혹시 몰라 친정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갔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네 결혼 반지 우리들이 준 돈으로 맞췄으니 그거는 돌려줘야 하지 않니? 한 1,000만 원은 들여서 해준 건데 이혼한 마당에 당연히 돌려줘야지. 우리가 여태 그걸 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생각나서 연락한 거야. 웃음이 나더군요. 그게 언제적 일인지 침착하게 두 사람에게 말해주었죠. 그 귀금속들 지금 저한테 없어요. 두 분 아드님이 아버님 빚 갚는 데 쓸 거라고 다 되팔았으니까요. 그러자 전 시부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군요.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것 같은데 이미 팔아버렸다고 하니 당황한 듯 했어요. 거짓말이지? 그걸 왜 팔아? 결혼 반지인데. 우리 아들 지금 여기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면 어디다 팔았는지도 알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직접 가서 같이 팔았거든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말씀드리는 금은방 가서 확인해 보세요. 판매금은 모조리 남편 계좌로 들어갔으니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애꿎은 데서 찾지 마시고 아들한테 달라고 하시지. 그런데 그 사람 어디 갔나 보네요? 그래도 부모라고 책임은 질 줄 알았더니 제 말에 전 시부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자식이 왜 말도 없이 떠났는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신세 한탄만 하는 거 보니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우리 버리고 갔어. 이렇게 될 줄 알고 그것도 다 팔고 간 게 틀림없어. 아니, 어떻게 자식 새끼가 부모를 책임도 안 지고 도망이 나가? 이게 말이 되냐? 자식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건 다 자네 잘못이지 않은가? 얼마나 자식 속을 썩였으면 여태까지 참던 자식이 이제 와 도망을 가? 자식이 왜 도망갔는지 몰라서 지금 이래? 어세도 병은 병이야. 이러니 자식이 못 견디고 치를 떨며 떨어져 나간 거지.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친정아버지의 따끔한 말에 전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미 아들은 부모를 버리고 떠났고 아무것도 없이 남겨뒀잖아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팠으니 할 말 없을 수밖에요. 결국 전 시부는 친정아버지와 대화 후 본전도 못 찾고 쫓겨나 버렸죠. 그 뒤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듣지도 못했어요.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아무것도 없이 어디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지 듣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저와의 인연은 확실하게 끊어졌어요. 사실 허세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